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25번째 페이지. 강한 중력으로 구독자들을 끌어당기는 너튜브계의 거대 가스 행성, 과학 커뮤니케이터 우주먼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성처럼 밝게 빛나고 싶은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흥배입니다. 밝게 빛나고 계시죠. 아, 네. 번쩍번쩍. 피부가 오늘따라 물광 피부. 예. 제가 네. 그 약간 재미삼아 어. 그 천문학자의 재밌는 농담 개그 하나 한번. 천문학 조크. 네. 예. 좋아요. 태양계에서 가장 말을 안 듣는 행성은 누구일까요? 잠깐만. 태양계에서 가장 말을 안 듣는 행성은 무엇일까요? 잠깐 몇 개 없으니까. 뭐지? 오늘의 주제 목성입니다. 왜요? 왜냐면 그런 목성. 그럼 목성. 네. 그럼 목성. 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오프닝에서 네네. 준호 탐사선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목성 탐사선 중에 네. 이제 헤라 여신의 가장 영화 최근에 준호. 날아갔던 예. 그 실제로 그 소개해주신 것처럼 그 이름을 헤라 여신으로 이제 지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 목성 탐사선 준호가 이제 목성을 향해 갈 때 안에 되게 귀여운 장난감 세계를 넣어놨어요. 장난감을. 네, 레고 세계를 넣어놨습니다. 어떤 레고요? 혹시 어떤 인물을 그 레고로 넣어놨을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일단 오늘 그 라디오 오프닝에서는 제우스 신 얘기가 네. 나왔으니까 네. 약간 신화 속 장면 아닐까요? 제우스 레고라든지. 오, 맞아요. 제우스 레고 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연인들. 뭐 이오. 일단 예. 준호 탐사선이니까 네. 헤라가 들어가 있어요. 헤라 레고가 네. 있고. 그리고 하나는 실존 인물 레고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실존 인물. 네. 제우스 헤라. 너무 맞히고 싶다. 제우스 헤라. 네. 실존 인물? 네. 모르겠는데. 허블. 지웅배? 목성과 제일 연관이 깊은 천문학자예요. 갈릴레오입니다. 갈릴레이. 네. 갈릴레오 그 레고까지 해서 총 3개가 이제 하얗게 코팅돼가지고 아마 레고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레고 3개가 같이 이제 목성까지 날아가서 지금도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가만히 보면 약간 이런 거 좋아해. 아기자기한 장난. 네네. 네. 천문학자들 연구 안 하고 이런 거 구상하시나요라고 무리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연구 열심히 하죠. 네, 이제 그 중간중간 이런 또 재미가 없으면 일을 그렇지. 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네. 좀 소소한 흥미거리입니다. 자, 잡다한 우주사전. 오늘은 목성과 관련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 여름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뿅. 네. 예, 잡지사에서는 시간을 돌리려면 이 소리를 좀 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1994년 7월로 가보죠. 이때 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아마 네. 좀 우주를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분이면 저는 이제 물론 굉장히 어릴 때여가지고 뉴스를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1994년 당시 7월에 이제 목성을 향해서 해성 하나가 날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1992년 즈음부터 이제 목성을 향해 날아오고 있는 게 발견이 되었었는데 네. 이미 일찍이 목성의 너무나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서 이 해성이 거의 21조각으로 으스러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덩어리로 뭉쳐 있다가 네네네. 목성에 접근하면서 그 목성의 강한 중력을 버티지 못하고 부서졌어. 이제 부서져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슈메이커 랩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해성인데 그 해성 조각이 이제 하나하나 목성 그 구름 속으로 똥똥똥 떨어지면서 갖다 박았어? 네, 충돌했습니다. 예. 그래서 충격파가 퍼지고 예. 목성에 잠시 어두운 멍자국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실제 다양한 망원경과 카메라를 통해 촬영이 되었었어요. 저건 엄청 드문 기회죠. 사실 네. 목성은 지금도 네. 쉬지 않고 되게 다양한 소천체들을 자기 중력으로 끌어당겨서 잡아먹고 있는 천체이기는 해요. 예. 사실 그래서 네. 목성이 되게 고마운 존재일 수도 있는 게 우리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 안쪽으로 수시로 네. 해성이나 운석들이 날아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 중에 대부분을 목성이 다 일찍이 다 삼켜버립니다. 방탄 보디가드구나. 네, 그래서- 덩치도 크고 일단. 네. 예. 그래서 되게 고마운 약간 우주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네. 그런 천체인 거죠. 예. 그래서 그 목성으로 해성이 충돌하는 것 자체가 드문 건 아닌데 이제 꽤 덩치 큰 애가 지나갔다 보니까 네. 지구에서도 어렵지 않게 다 관측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3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그때 생긴 목성의 그 멍자국뿐만이 아니라 목성 표면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 하필이면 또 그때 되게 절묘해가지고 그 슈메이커 랩이 조각들이 떨어졌던 그 포인트가 대략 어디냐면
목성이 동그라니까 네.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목성의 낮 부분이 있을 거고 태양을 등지고 있는 목성의 밤 부분이 있겠죠.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목성에서 약간 저녁 경계에 해당하는 그 낮과 밤의 경계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그 그림자가 지기 시작하는 그 라인을 따라서 해성이 떨어졌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절묘하게도 되게 어두운 경계를 따라서 이제 번쩍번쩍하는 섬광이 보이다 보니까 더 쉽게 이제 해성이 추락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아, 낮 부분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구나. 네. 아, 예. 그런데 이제 천문학자들이 뭘 더 기대하고 있냐면 네. 이 태양을 등지고 있는 목성의 밤 쪽에서 네. 우리가 어쩌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네.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아하. 우주 최악의 미스터리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어. 그런 관측도 가능하지 않겠냐 예.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뭔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네네. 일단 목성 같은 그 태양계 외곽의 거대한 가스 행성들은 대부분 그 구름이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우주에서 제일 흔하고 가벼운 게 수소다 보니까 이제 그 기체로 만들어진 가스 행성들은 거진 다 수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럼 질량은 별로 안 나가겠네요. 아, 부피는 근데- 크고. 예. 그쵸. 근데 이제 밀도가 높진 않은데 예. 일단 애초에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 질량도 무겁기는 아, 합니다. 예, 네. 예. 근데 어. 이 목성에 살고 있는 수소들이 네. 어떤 식으로 존재하게 되냐면 보통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수소는 우주 공간 자체가 너무 온도가 차갑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수소 원자가 두 개가 서로 딱 결합한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 때 H2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일반적인 그냥 수소 분자로 존재해요. 수소 원자 두 개가 네. 모인 분자로. 예, 그래서 예. 조금 잠깐의 화학적인 설명을 더해드리면 네. 수소 원자 하나는 중심에 양성자가 하나 있고 그 주변에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는 전자 하나가 빙글빙글 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수소가 두 개가 만나서 네. 양성자가 두 개가 있고 그 각각이 갖고 있던 전자가 하나씩 결합을 해서 이제 딱 단단하게 연결된 그런 수소 분자 네. H가 두 개 있는 네. 그런 수소 분자가 되는 거죠. 음. 그런데 목성에 살고 있는 수소들은 다 수소 분자로만 있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일부는 이제 예를 들어서 태양이 되게 강력한 태양풍 같은 에너지를 토해내고 있다 보니까 네. 그 태양풍이 목성이 품고 있던 수소 분자들을 건드리기도 해요. 그러면 네. 이 에너지를 받게 되면 네. 원자 분자들은 원래는 중심에 플러스 극을 띠고 있는 양성자와 네. 주변에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는 전자가 예쁘게 붙어 있어야 하는데 예. 바깥에서 누가 에너지를 전해줘서 네. 건드리게 되면 잘 돌고 있던 전자가 뿅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아, 전자가 날아가요. 네, 예.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네.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던 애가 하나 준 거니까 그렇죠. 이 덩어리는 원래 중성이었다가 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되었으니까 플러스가 양성이죠. 되겠죠. 예. 그래서 전기적으로 플러스 극을 띤 양이온이 됩니다. 아, 양이온. 네. 이렇게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오거나 네. 전자가 하나 더 빠져나가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게 되면 네. 우리가 이거를 이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밖에서 에너지가 날아와서 전자를 떼어내면 네. 그 수소 분자는 이온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양성자 두 개의 전자 하나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생긴 그 불안정한 애들이 네. 다시 또 착하게 살고 있던 다른 안정적인 수소 분자를 만나서 네. 다시 또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얘네가 만들어지냐면 네. 양성자가 세 개가 삼각형으로 결합을 하고 네. 그리고 전자는 이제 두 개만 있는 거죠. 네. 전자 두 개만 거기 붙어 있고 그러면 양성자가 세 개인데 전자가 두 개니까 얘도 플러스 이온이겠죠. 네. 그래서 수소 원자 세 개가 붙어 있는 네. 하지만 전기적으로 플러스 극을 띠고 있는 3수소 이온이 됩니다. 아, 삼수소 이온. 네. 그리고 네. 이걸 만들고 나서 나머지는 안정적인 다시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가 돌고 있는 안정적인 수소 원자 하나를 남기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삼중 수소 이온이 네. 이제 목성 하늘에 되게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특히나 네. 주로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강력한 태양풍을 바로 맞고 있는 네. 태양을 보고 있는 낮 부분, 네. 목성의 밝은 낮 부분의 하늘을 찍으면 네. 이런 삼중 수소 이온을 되게 쉽게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태양풍 에너지가 전자 하나를 데려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쪽에서 많이 나오는구나. 예. 또는 어디에서 또 많이 볼 수 있냐면 네. 목성도 되게 지구보다 훨씬 네. 강력한 자기장을 두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태양에서 날아온 그 고에너지 입자들이 네.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 보니까 목성의 자기장을 따라서 극지방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도 태양풍 입자들이 지구 극지방에 몰려서 지구 대기권의 산소를 때리고 그래서 녹색빛이 만들어지는 게 오로라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목성도 네. 우리가 허블 망원경 같은 걸로 관측을 해보면 네. 특히나 목성 극지방에서 아주 밝게 빛을 내고 있는 오로라를 쉽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목성에도 강한 자개장이 있고 그 자개장의 흐름을 따라서 태양풍 입자가 주로 극지방에 몰리고 있다. 네.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우리가 보통 관측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목성의 구름 속 네. 삼중 수소 이온은 네. 태양을 보고 있는 밝은 목성의 낮 부분 네. 그리고 오로라가 만들어지고 있는 목성의 극지방 이 정도에서 보통 많이 검출을 하게 됩니다. 전 태양풍의 영향을 받는 쪽, 그쪽에서 삼중수소 이온이 발견이 된다. 맞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게 그 목성에서 암흑물질 찾는 거랑 어떤 상관이 있는지. 네. 이제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암흑 물질을 찾고 싶은 천문학자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한 가지 대표적인 가설로 떠돌고 있는 암흑 물질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러면 참 좋겠다라는 가설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일단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네. 암흑 물질은 정의 자체가 일반적인 물질, 원자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물질, 그리고 일반적인 빛과는 그 어떤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암흑 물질의 정의예요. 네. 그럼 생각해보면 이건 애초에 정의 자체가 일반적인 검출기 가지고는 검출이 불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뭐 망원경을 만들건 네. 아니면 뭐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검출기를 만들건 네. 다 원자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물질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일반 물질과 애초에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암흑 물질의 정의라면 네. 우리가 뭘 만들건 네. 그거는 발견할 수 없다가 그냥 그럼요.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암흑물질이 일단 존재 자체도 아직 논쟁거리이기도 하고 네, 약간 그 우주에서 중력 설명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약간 도구 정도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 암흑 물질을 너무나도 찾고 싶은 물리학자들이 네. 부디 그래도 검출이 되는 녀석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어떤 바람을 갖고 있냐면 네. 오케이.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네. 암흑 물질이란 저 나쁜 놈들은 일반적인 다른 빛을 흡수하지도 않고 방출하지도 않고 다른 일반적인 원자와 뭔가 반응하지도 않고 네. 그런 정말 부침성이 없는 녀석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예.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암흑 물질 자기들끼리는 혹시 반응하면서 뭔가 관측 가능한 흔적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 이건 기대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식의 가정이 가능하냐면 네. 정확히는 모르지만 암흑 물질도 어쨌든 물질이라면 뭔가 아직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이상한 기본 입자로 이루어진 애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입자들의 세계에선 어떤 문법이 지금 통하고 있냐면 이 전기적으로 정반대의 성질을 띠고 있는 반입자, 반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네. 보통 일반적인 세계에서는 전자가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지만 네. 똑같이 질량도 가볍고 사이즈가 작지만 전기적으로 반대,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있는 양전자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질량이나 크기 같은 다른 물리적인 특성은 다 똑같지만 네. 전기적인 특징만 정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는 반물질, 반입자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실제 실험을 통해 확인이 된 애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떤 중요한 반응이 벌어지냐면 반물질이랑 네. 그냥 물질이랑 충돌하잖아요. 네. 서로 대응되는 애들끼리 충돌을 하면 완벽하게 서로 뿅 하고 사라집니다. 서로 사라진다. 네. 그리고 이때 단순히 그냥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질량이 사라진 거잖아요. 네. 반물질이건 그냥 물질이건 어쨌든 질량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질량이 갑자기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법 같군요. 그러면 예. 그 질량이 고스란히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그 유명한 공식이 있죠. 네. 아인슈타인의 E는 mc 제곱. 이게 그건가요? 네, 이게 뭐냐면 뭐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면 결국에 에너지가 곧 질량이고 질량이 곧 에너지다. 그래서 질량이 얼만큼 그 희생이 되면 그 희생된 질량이 어느 정도 강한 에너지로 환원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공식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이 E는 mc제곱 공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라진 입자와 반입자 모두의 총 질량이 고스란히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커플로 쌍으로 사라졌다라고 해서 쌍소멸이라고 부릅니다. 쌍소멸. 네, 영어로 아닐리레이션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네. 이 반응을 통해서
그 전체 질량이 다 에너지로 바뀌면서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너무 에너지가 강하다 보니까 뭐 소위 X선, 감마선 같이 네. 되게 짧은 파장에서 관측할 수 있는 네. 그런 고에너지 빛들을 만들거든요. 근데 암흑 물질도 네. 확실치 않지만 뭔가 미지의 어떤 네. 이상한 입자로 이루어진 애들이라면 네. 걔네들도 당연히 그들에게 대응되는 반입자라는 게 있을 거고 그러면 암흑 물질 입자끼리 서로 쌍소멸을 하면서 뭔가 에너지를. 드물게 에너지를 만드는 게 가능하지 않겠냐 어.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네. 당연히 암흑 물질이 은하계 공간에 가득 퍼져 있다면 네. 그들 중에 일부는 은하계 일부인 우리 태양계 안까지 스며들어 왔을 거고 네. 그 암흑 물질 입자들 중에 일부가 또 중력이 강한 목성을 그냥 지나쳤을 리가 없겠죠. 목성은 아마도 우주 공간에 떠돌고 있는 암흑 물질 입자들 일부를 다 머금고 있을 거라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네. 그 목성 구름 속에서 아주 간헐적으로나마 네. 암흑 물질 입자끼리의 쌍소멸이 벌어지고 있다면 네. 그때 아주 강력한 자외선 빛 혹은 X선, 감마선 이런 게 튀어나올 거고 네. 걔네들이 목성의 구름 속에서 뭔가 원자들을 건드리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반응이 똑같이 벌어지면서 결국에 그 수소 이온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암흑물질 그 입자들끼리 쌍소멸이 일어나서 그 에너지가 그 발생하는 게 사실이라면 네, 그 태양풍 고에너지가 없어도 네 맞습니다. 그 삼중수소 이온이 목성에서 나올 것이다. 네. 요 얘기죠. 지금.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성 대기 중에 삼중수소 이온은 네. 암흑 물질의 쌍소멸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양빛, 오로라 이런 걸로 더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뭐 극지방이나 그쵸. 저희 낮 부분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예, 예. 걔네들을 빼고 나머지 정말 남아있는 더 추가적인 그 삼중수소 이온의 그 신호가 검출되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물리학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고 있냐면 예. 태양빛의 방해를 덜 받고 네. 오로라의 빛의 방해도 덜 받을 수 있는 이왕이면 태양을 등지고 있는 목성의 밤쪽을 보자. 그러면 깜깜한 목성의 밤쪽을 찍었을 때 거기에서도 예상보다 강한 삼중수소 이온이 검출된다면 예. 이거 태양빛 때문일 리가 없으니까 그렇지. 이거는 높은 확률로 여기 머금어져 있는 이 암흑 물질의 흔적일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그래서 거예요. 목성의 그 밤 부분을 주목한다고 했구나. 네. 예. 그래서 이게 되게 매력적인 방식인 게 뭐냐면 네. 보통 우리가 암흑 물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저도 항상 그랬지만 뭐 예를 들면 은하에 살고 있는 별들의 움직임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은하로 이루어진 우주 거대 구조를 설명하거나 이런 식으로 적어도 은하를 벗어난 거대한 스케일에 대해서만 보통 암흑 물질을 많이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아예 코앞에 천문학적으로 봤을 때 목성 정도면 코앞이잖아요. 네. 코앞에 놓여 있는 목성 정도를 네. 암흑 물질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검출기로 쓸 수 있다는 거니까 되게 효과적인 실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라디오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목성에 지금까지 탐사선 9번인가 보냈잖아요. 그럼 한번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밤 부분에. 맞습니다. 네, 쌍소멸 일어나는지. 네. 그래서 실제로 이미 앞서서 네. 천문학자들이 그 목성에서 정말 예. 특히 밤 부분에서 이런 삼중 수소 이온 신호가 검출되는지를 확인을 해봤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어떤 탐사가 있었냐면 원래는 토성까지 날아가는 카신이란 탐사선이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목성의 강한 중력을 활용해서 궤도를 트느라 이제 목성을 한번 지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목성 곁을 지나가는 플라이바이 관측을 이제 탐사를 진행을 할 때 그때 카시니 탐사선이 목성의 등 쪽을 봅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카시니 탐사 결과를 보면 목성의 밤에선 별다른 삼중수소 이온은 검출되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여기서 클라이막스 빵 터질 줄 알았는데. 검출되지 않았다. 삼중수소 이온이. 네. 그러면 그 암흑물질 입자들끼리의 쌍소멸 가능성이 소멸된 거 아닌가요? 너무 시적으로 멋진 표현인데요. 고맙습니다. 예. 처음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네.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물리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 카시니 탐사 당시에 네. 목성의 밤 쪽에서 암흑 물질에 의한 그 삼중수소 이온이 검출되지 않았던 건 네. 정말 걔네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네. 또 다르게 생각하면 있긴 한데 네. 양이 적어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양이 적어서 있다. 네. 그러니까 카시니 탐사선은 네. 되게 옛날에 날아간 한 20년 전에 날아간 탐사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있던 센서가 네.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네.
카시니 탐사 로봇에서 들어가 있던 그 삼중 수소 그 이온을 검출하는 센서의 최소한의 민감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어떤 희망을 가져볼 수 있냐면 네.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네. 좀 있긴 한데 그 신호가 적어서 네. 그 최소한으로 넘어야 하는 센서의 민감도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이다. 좀 비겁한 변명하는. 이것도 그냥 근데 그냥 희망이잖아요. 네, 맞아요. 희망입니다. 뭐 그래서 근거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왜 흥미로운 거냐면 네. 정말로 거기에 삼중 그 수소 이온이 있긴 한데 세기가 약해서 양이 좀 부족해서 도달하지 못했을 뿐이라면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야 하는 이 암흑물질 입자가 어느 정도의 성질을 갖고 있을지에 대한 범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흑물질이 네. 쌍소멸을 하면서 얼마나 강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을 것인가, 네. 따라서 목성에서 얼마나 강한 수소 이온의 세기를 검출할 수 있을 것인가는 네. 결국에 암흑물질, 가상이지만 네. 그 가상의 암흑물질 입자가 쌍소멸할 때 어느 정도까지 높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가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결정하는 요소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쌍소멸이란 결국에 입자의 전체 질량이 뿅 하고 사라지고 네. 그게 고스란히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애초에 암흑물질을 이루고 있는 그 미지의 기본 입자가 네. 하나하나가 얼마나 질량이 무거운지에 따라 결정될 거예요. 되게 덩치가 크고 무거운 미지의 입자라면 네. 암흑물질이 쌍소멸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더 많다는 뜻이 될 거고요. 예. 얘네가 원래 질량이 좀 가볍다라고 하면 이 쌍소멸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도 그리 많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네. 암흑물질 입자 하나가 커버할 수 있는 단면적입니다. 커버할 수 있는 단면적?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네네네. 암흑물질이 같은 부피 안에 네. 똑같은 개수, 똑같은 밀도로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 암흑물질 하나하나, 이 입자 하나하나의 사이즈가 작으면 네. 어지간해선 둘이 부딪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만약에 좀 덩치가 큰 입자들이라면 서로 같은 밀도로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더 쉽게 충돌하고 부딪히겠죠. 어깨 넓은 사람끼리 북도 지나가면 맞아요. 가는 것처럼. 예. 네, 호리호리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다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예. 어깨 깡패인 사람들은 이제 되게 자주 부딪히는 네네네. 것처럼.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암흑물질 입자들이 호리호리한 어조비인지 아니면 우락부락한 억강인지. 억강이들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암흑물질 입자의 질량과 암흑물질 입자의 어깨 넓이 네. 요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네. 다양한 질량과 그 단면적 크기를 가정했을 때 네. 암흑물질이 만들 수 있는 에너지의 범위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러면 실제로 카시니로 탐사가 안 됐으니까 대체 그 질량과 단면적이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길래 역으로 지금 접근한 거구나. 역으로 접근하는 카시니가 그 감지하지 못하는 정도의 에너지 수준일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네. 그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입자들의 질량과 단면적이 이래야 될 것이다. 네. 그걸 찾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논문을 보면은 네. 딱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범위여야 할지에 대한 값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한 거죠. 정말로 그러면 카시니 때보다 더 민감한 센서가 달려있는 장비를 다시 보내서 목성의 밤을 찍어가지고 예. 그땐 보지 못했지만 네네. 이제는 검출 가능한 수준으로 뭔가 미지의 신호를 검출하거나 기술적으로 지금 가능한 거죠. 네. 예. 아니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네. 그 암흑 물질이라는 가상의 입자는 이 정도의 질량과 이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라는 가이드가 나왔으니까 네. 이제 그거에 맞춰서 지구에서 네. 뭔가 실험들을 해보거나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제임스 웹 이런 애들로 관측하면 안 되나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네. 안타깝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결국에 목성 자체를 암흑물질 검출기로 쓰려면 네. 목성이 태양빛을 받고 있는 밝은 낮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등지고 있는 지구에서 봤을 때 목성 건너편 네. 등 쪽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제임스 웹이건 허블이건 다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우주망원경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목성의 모습은 태양빛을 받고 있는 밝은 그러네. 얼굴 쪽밖에 없습니다. 직접 등으로 가야 되는구나 네. 우리가. 네. 그 등으로 넘어가서 효자손 들고. 네. 예. 뒤에 뭐가 있는지 여드름을 봐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한 접근이나 연구 방식에 뭐 한계 이런 게 있나요? 사실
이거는 이 방식만의 한계라기보다 네. 암흑 물질의 정체를 찾고 있는 모든 분야의 한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결국에 아까 제가 좀 자극적인 어휘를 쓰긴 했지만 네. 지금 이 방법도 결국엔 큰 희망을 하나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암흑 물질이 아마도 네. 걔네들도 입자 반입자라는 개념이 있을 거고 네. 마치 우리가 도플갱어 만나서 악수하면 뿅 사라지는 것처럼 예. 걔네들도 그런 작용을 당하고 있을 거다. 암흑 물질도 뭔가 쌍소멸을 하고 있을 거고 그때 뭔가 강력한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를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가정의 가정이 막 있는 네. 것 같아요. 그죠? 사실 물론 논리적인 접근이긴 하지만 되게 여러 번의 그 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네네. 아주 좀 엄밀하다고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암흑 물질끼리 쌍소멸을 해가지고 뭔가 추가적인 X선, 감마선 같은 걸 내보내고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해서 네. 한때 우리 은하 안에서도 관측을 시도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제 마찬가지로 암흑 물질끼리 충돌이 빈번하고 그래서 더 쉽게 에너지를 만들 거라면 네. 이왕이면 암흑 물질이 더 자주 부딪힐 만한 자기들끼리 바글바글 모여있는 높은 밀도의 지역을 보면 더 유리할 거예요. 예. 어디가 가능하냐면 네. 우리 은하 정 가운데 네. 블랙홀 주변 이런 데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하 한 가운데로 가면 거대한 블랙홀이 있고 중력이 너무나 강하니까 아마 암흑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들도 거기에 떼거지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한동안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네. 페르미라고 하는 우주망원경으로 이 우리 은하 정 가운데 쪽을 겨냥해서 네. 여기에서 정말 밝은 X선, 감마선 이런 빛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밝은 별빛 성분들 다 지워도 네. 우리 은하 중심에서 뭔가 미미하게 추가로 나오고 있는 감마선이 발견이 되기는 해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네. 이거는 아직 확정된 발견은 아닙니다. 그 암흑 물질인지는 모르고. 네, 이게 정말 암흑 물질끼리 쌍소멸을 해가지고 나오는 빛인 건지 네. 아니면 아직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추가적인 별 같은 게 여기 중심부에 더 바글바글 살고 있었던 건지 아직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예. 재밌다. 한편으로는 제가 잡지사 서당계로서 아, 예. 엊그제까지만 해도 암흑물질이 뭔지도 몰랐는데 네. 지금 뭐 삼중수소 원자를 재서 뭐 암흑물질 검출하고 이런 얘기를 뭐 얼추나마 좀 알아듣고 있다는 게 좀 뿌듯하기도 하고. 아, 예. 예, 쉬운 설명 덕분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태양계 행성들을 대상으로 한 암흑물질 검출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오늘도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주먼지 지웅배 박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